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부대에는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3명이다. 저희 부대에는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한 분은 그 당시 인사장교셨던 UX 중위님. 그리고 한 명은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3개월 선임병. 마지막 한 명은 제가 짬이 안 들 때 TX병중 사수였던 뚱뚱한 타 중대 아저씨였습니다. 특히나 인사장교님은 당 X말 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대대 내에서 유명하신 분이셨고 실제로 병사들 관상도 봐주시고 복부적이라고 그린 종이를 선물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인사장교님이 고사를 건의하셨고 대대장님이 허락하셔서 주기적으로 고사를 지내게 된 것이죠. 고사를 거래한 이유는 저희 대대는 위병소 정문만 경계를 서고 부문은 폐쇄한 상태로 감시 카메라로 지휘통제실에서 감시만 합니다. 그 이유가 후문 위병소에서 경계 근무 중에 귀신을 봤다면서 기절하거나 도망쳐서 막사로 돌아온 병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간부들이 헛것을 본 거다라고 말했고 막사로 뛰쳐나온 병사에게는 근무지 이탈이라며 징계를 내리려고도 했지만 점점 이런 일이 많아지자 인사장교님이 후문 주변을 둘러보셨는데 과거에 탈영했다가 등산로에서 목매달아 죽은 군인 원귀와 이유는 몰라도 역시나 목매달아 죽은 민간인의 원귀가 보인다고 그들이 액기가 되어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액기는 목매달아 죽은 귀신으로 자신이 죽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목매달아 죽는 것을 반복하다가 그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을 홀려서 자신과 똑같이 목매달아 죽게 만든다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고사를 건의했고 대대장님께서 미신을 믿으셔서 인지 몰라도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인사장교님께서 우리 중대에서 화기소대장으로 근무하실 때 종종 하시는 말씀이 1층 교보제실을 가리키면서 너희 저기는 밤에 들어가지 마라. 기가 너무 안 좋은 곳이라 이상한 거 볼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 중대 막사에 어린 여자애가 돌아다니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답니다. 이 여자의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 가지가 아닌데 우선 제가 이등병일 때 분대장의 아버지 군번 그러니까 까마득한 선임의 일화입니다. 그 교보제일 맞은편이 1층에 있는 유일한 생활관이었습니다. 그 생활관에서 그 선임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고 여름이라 생활관 창문을 열고 잤는데 창밖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더랍니다. 왠지 기분이 이상해서 누운 상태로 고개만 돌려서 창밖을 보니 창밖에 뭔가가 희끗희끗 보이더랍니다. 뭔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러다가 점점 그 물체가 또렷하게 식별되었는데 어린 여자애가 창밖에서 생활관 안을 들여다보려고 계속 총총총 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밤중에 산중에 위치한 그것도 군부대 막사에 꼬마애가 있을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상태로 몸이 안 움직이더랍니다.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 바로 가위에 눌린 것이죠. 그런데 그 꼬마애가 점점 더 높이 그리고 점점 더 빨리 뛰어오르더랍니다. 처음에는 총총총이었는데 그게 점점 더 높이 빨라져서 쿵쿵쿵 뛰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꼬마애와 눈이 마주쳤는데 눈은 무표정이었으나 입은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고 그 표정을 본 순간부터 귀에서 귓속말처럼 그 꼬마 아이의 이라는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선임은 무서워서 미칠 것 같은데 몸은 안 움직이니 가위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힘들게 몸을 움직였더니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임은 자신의 옆에 자고 있는 분대원 2명을 손가락으로 세게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두 분대원은 깨어나지 않았고 그 선임은 한참 동안 꼬마의 기괴한 동작과 웃음소리에 시달리다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냥 몫을 악몽을 꿨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점호 후 식사와 오전 청소를 마치고 일과 시작 전에 그 선임과 분대원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그 선임과 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후임이 말하더랍니다. X상병님 덕분에 어제 이상한 거 봤지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한참 잘 자고 있었는데 그 선임이 자기를 손가락으로 찌르길래 눈을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바로 가위에 눌렸고 그 상태로
창문에서 기괴한 동작을 하고 있는 꼬마애를 봤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임이 놀라는데 다른 한 분대원도 갑자기 표정이 창백해지더니 X상병님, O상병님도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악몽 꾼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깐 그 분대원도 자다가 깼고 두 선임과 똑같이 잠에서 깨자마자 가위 눌린 채로 그것을 본 거죠. 다시 말해서 세 명이서 동시에 같은 가위를 눌린 겁니다. 똑같은 광경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등병 때 경기 근무 중에 같이 근무를 쓰던 조경 X 상병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다른 선임들도 아 그거 라고 하는 거 봐서 혼자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화 말고도 저랑 같이 군 생활을 한 선임들이 겪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등병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 이한 X 상병과 김동 X 이병이 겪은 일입니다. 이 상병과 김 이병이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었답니다. 이 상병은 입초로 중대 1층 현관 앞에 서 있었고 김 이병이 동초로 생활관 온도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중대엔 후임을 입초로 세우고 선임이 동초로 온도 파악한다는 핑계로 생활관에 짱 박혀서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상병은 선임 중에 농담도 안 하고 진지하기로 유명한 FM 병사입니다. 이 상병이 1층에 서 있는데 2층에서 웃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취침 시간에 누가 떠드냐고라고 2층을 향해 작은 소리로 뭐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깐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뭐 선임 중에 한 명이 그랬을 수도 있으니 굳이 올라가서 뭐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 싶고 조용해졌길래 그냥 1층에 계속 서 있는데 조금 뒤에 다시 히히라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길래 이상병은 화가 나서 중앙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2층 복도 중앙에서 어떤 여자 꼬마애가 총총걸음으로 오른쪽 복도로 가는 걸 목격했답니다. 그래서 뭐야? 하고 위로 올라갔는데 오른쪽 복도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리고 반대편 왼쪽 복도에서 김이병이 서 있길래 야 방금 여기서 웃는 꼬마애 봤냐? 라고 물으니 김이병이 황당하고 겁먹은 그런 표정으로 그렇습니다. 생활관 온도 체크하고 밖에 나오는데 꼬마애가 웃으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화장실로 뛰어갔더니 사사로 문이 덜컹하고 닫히는 게 보였는데 그것까지 목격한 후에 두려움도 들었지만 불침번 임무 때문에 확인을 안 할 수도 없고 혹시 보호에 사는 간부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보호는 독신 간부들이 사는 숙소입니다만 그런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상병은 왠지 무서운 기분에 김이병에게 확인해 보라고 시켰고 김이병은 억지로 가서 화장실 사사로의 문을 열고 확인해 봤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모든 칸을 다 확인했는데도 꼬마에는 아무 데도 없었죠. 위의 일화 말고도 저희 분대 선임 중에 양형 X 상병이 있었습니다. 그 양상병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꼭 혼자 안 씻고 저보고 같이 씻고 자자고 해서 억지로 샤워를 하곤 했습니다. 샤워는 저녁에 했고 보통 근무 투입하고 돌아오면 양치와 세면 정도만 하고 1분이라도 더 자는 게 좋지만 선임이 씻는데 너는 안 씻냐라는 논리에 저도 씻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항상 씻곤 했습니다. 나중에 양상병에게 들으니 양상병이 혼자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는데 중대 밖에서 여자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올 정도로 큰 소리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밤중에 어느 집 딸내미가 이래 크게 웃니? 라면서 별 생각 없이 샤워를 다 하고 생활관에 누웠는데 아차 싶더랍니다. 이 늦은 새벽에 그것도 산중에 있는 막사에서 여자 꼬마가 웃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상병은 중대에서 유명한 여자의 귀신의 웃음을 들었구나 생각했고 그 이후로는 절대 혼자 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밤의 연주. 대학에 합격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나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뜨기에 불과했다. 기숙사 신청 기간은 진작에 지나버렸고 서울에 아는 친인척 하나 없었던 터라 별 수 없이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중에 가진 돈이 얼마 없었던 탓에 마땅한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계약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여전히 여관방을 전전하는 신세라 나는 갈수록 초조해졌다. 그늘도 어김없이 복덕방에 들어서는 때 노주인은 손님인 듯한 사람과 바둑을 두고 있는 중이었다. 주인은 날 바라보고 빙그레 웃더니 마침 방이 하나 나왔다고 말했다. 내 사정이 딱해 보였는지 아는 지인을 통해 하나 얻어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방은 보지도 않은 채 그날로 계약을 체결해버렸다. 그만큼 급했던 것이다. 가방 한가득 짐을 싸들고 자취하기로 한 집으로 향했다. 물어물어 찾아온 집은 이전에 연립주택으로 쓰이던 걸 개조한 듯했다. 마당엔 듬성듬성 풀이 자라 있었고 건물 자체도 나이가 있어 좀 칙칙해 보였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성 싶었다. 내가 기거하기로 한 방은 3층 복도에서 두 번째 방. 들고 온 짐을 대강 정리하고 안을 살폈다. 기본적인 가구라든지 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데다 부모님과 함께 살 적에 쓰던 내 방보다 훨씬 넓은 크기에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을 했고 처음 며칠간은 선배들 등살에 집에 들어오는 일이 많지 않았다. 매일 그들의 손에 이끌려 술에 잔뜩 취한 채 현관에 쓰러져 잠이 드는 게 일상이었다. 그늘도 마찬가지. 비틀비틀거리며 바닥에 몸을 눕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다. 어딘가 몽롱하고 어질어질함에도 불구하고 정신만은 점점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즘 반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따라 어쩐지 아련하면서도 애잔한 음색의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음악에 문외 아닌 나조차도 마음이 동할 만큼 아름다운 소리에 무거운 몸을 끌고 창가에 섰다. 소리는 바로 위층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에 창문을 활짝 열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흐름을 깰까 두려워 차마 열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귀를 떼고 눈을 감는 게 고작이었다. 그 한밤중의 연주에는 자정을 넘어 공기가 찬 기운을 머금을 때쯤에 끝이 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난 매일같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 버릇이 생겼다. 위층에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여 오해하다 할까 걱정되어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연주는 매일같이 계속되었고 그를 만나고 싶다는 갈망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딱히 만나서 어떻게 하리라는 생각은 없었다. 그저 누가 연주를 하는지 그리고 그에게 작은 존경이 남아 표하고 싶다는 마음이 전부였던 것이다. 그만큼 그의 연주는 훌륭한 것이었다. 그에 비해 소위 위대한 음악인이라 칭해지는 자들의 연주는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었던가. 그가 만든 이름 모를 곡 하나하나가 인류의 모든 음악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감히 나는 자부할 수 있다. 그의 집 앞에서 서성이는 날도 많아졌다. 하지만 내가 그를 찾는 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차마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혹시라도 그가 연주를 그만두기라도 하면 큰일이 아닌가 말이다. 방학이 시작될 무렵에도 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자취방에 머물러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자 그의 연주는 더욱 잦아졌던 것이다. 특히 방음이 잘 되지 않았던 터라 그의 집 문 앞에 있다 보면 여느 때보다도 선명한 선율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렇게 그의 집 앞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또 한 번도 그는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때론 연주를 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늘 그의 집안에선 무어라 다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흡사 누군가를 위협하듯 쉿쉿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같았다. 열에 있는 창작자의 고통이려니 했다. 선율이 사라진 적막한 복도의 공기는 더위에 지친 개의 숨결처럼 무겁고 끈적끈적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그도 잠시 어느새 몸이 불편함을 감지할 때쯤이면 다시 연주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러길 며칠째 어느 날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한 번쯤 고향으로 내려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썩 내키진 않았지만 알겠다고 대답했다. 당분간 그의 연주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서글퍼졌다. 다음날 이른 기차편으로 떠나야 했기에 마지막으로 그의 연주가 듣고 싶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복도를 나와 4층의 복도로 올라갔다. 어쩐지 그날따라 발걸음이 무거웠다. 계단 곳곳에 끈적끈적한 진액을 발라놓은 듯 발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벽면에 낀 곰팡이도 유난히 눈에 띄었다. 단순한 우울증 때문은 아니었다. 복도 입구서부터 풍기는 악취는 분명 공상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선명했던 것이다. 늘 이맘때쯤이면 들려오던 소리가 그날따라 조용했다.
벽에 기대 그의 연주가 들리길 기대했지만 침묵만이 이어질 뿐이었다. 달도 숨을 죽이고 벌레도 울지 않는 밤이었다. 그날은 연주를 하지 않는 모양이라며 포기하고 돌아서는 순간 나는 발작적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흠칫 경련이 일만큼 섬뜩한 소리였다. 그리곤 이어지는 날카로운 고함. 갑자기 미친 듯이 피아노 소리가 울렸다. 평소와는 다른 매우 거친 소리. 미칠 듯한 빠르기로 이어지는 연주는 어느새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손가락이 도대체 벗어날 수가 없어. 흐느끼는 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다.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나도 모르게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뜻밖에도 문은 열려 있었다. 악취가 풍겨왔다. 더듬더듬 손을 내밀어 전등을 켜자 방 안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년은 지난 듯한 쓰레기들이 도처에 뒹굴고 있었고 중앙에 놓인 피아노엔 흉측한 몰골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빛이 바랜 피아노 스툴 밑에 장판에는 오줌인 듯한 것이 눌어붙어 있었다. 연주는 미친 듯이 빨라졌고 그 광기의 선율은 벌떼가 웅웅거리듯 방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그 광경은 단순히 끔찍하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것이었다. 뗄 수가 없어. 뗄 수가. 남자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알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움푹 파인 그의 뺨은 며칠간 먹지 못한 듯 꼭 마른 해골처럼 보였다. 두려움이 심장을 짓눌렀지만 서둘러 그를 빼내야겠다는 생각에 그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남자는 의외로 완강했다. 온 힘을 주어 끌어당기는데도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흡사 누군가 반대편에게 그의 몸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연주는 계속되었다. 그의 몸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경련을 일으켰고 그의 응답하듯 창문이며 가구들 역시 마구 떨리고 있었다. 초조해졌다. 이대로 있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피아노 스툴을 힘껏 걷어찼다. 낡은 스툴의 다리가 부러지면서 남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남자의 손가락은 여전히 피아노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몸을 움켜쥔 채 내 쪽으로 힘껏 당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피아노에서 떨어진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내 품에 안겨있던 남자의 몸이 서서히 허물어지더니 금세 폭삭 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마치 불에 타고 남은 재처럼 허물어진 남자는 낡은 옷까지만 남겨놓은 채 사라져버렸다. 순간 제가 되어버린 남자의 몸에선 검은 안개 같은 것이 튀어나와 방 안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창문이 세차게 덜컹거리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다. 안개는 한 차례 방 안은 휘돌더니 금세 창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다. 그리고 피아노는 여전히 그 광기의 선율을 토해내고 있었다. 놈은 자신의 먹이를 빼앗긴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몰아치는 돌풍에 쓰레기들이 이리저리 휘날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다. 겁에 질린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피아노가 토해내는 울부짖음이 반바람을 타고 금세라도 어깨를 잡아챌 것만 같았다. 거리의 불빛은 칙칙한 어둠만을 토해내는 듯 흐릿해 보였고 한참을 달리다가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땐 부모님의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무려 4일간이나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후에 들은 말로는 내가 밤마다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섬뜩하던지 결국 병원 측에서 개인 병실을 내주었다고. 퇴원 후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2학기는 휴학을 신청한 뒤 바로 군입대를 자청했다. 어머니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집에 대한 기억을 빨리 잊기 위해서라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저녁 후 다시 이전처럼 평범한 날들을 보내던 중 갑자기 그 집에 대한 생각이 났다. 시간이 많이 지난 터라 두려움도 무뎌졌는지 문득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했다. 건물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다행히 건물에 아무도 없었던 탓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시에서는 부실 공사로 처리한 듯 했지만 어쩐지 찝찝했다. 기억을 되짚어 건물이 있던 자리를 찾았지만 뜻밖에도 거리는 무척이나 많이 바뀌어 있었다. 그곳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던 터라 결국 그 건물이 있던 장소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연주에 대한 기억이 날로 흐릿해지는 게 아쉬웠지만 그저 추억 속에 남겨두는 것도 나쁘진 않으리라. 그리고 그 덕택에 내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기에 그에게 감사한다.
얼마 전에 헐값에 구입한 중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어깨에 꼭 들쳐맨 채 익숙한 불빛이 있는 거리로 나왔다. 인적 없는 골목 너머에서 금방이라도 그의 연주가 들려올 것만 같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하나가 더 많다. 흉가다. 말로만 듣던 진짜 실존하는 흉가. 이곳에 오게 된 건 우연이었다. 친구들 때문이었다. 뭐든지 다 안다고 말하던 수철이 녀석은 기가 죽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정말 기분 좋게 떠난 여행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니 순조로웠다. 처음에 여행길은 빨리 와. 알았다니까. 비영의 단점이란 단점을 죄다 빼다 박은 수철이 녀석이 오늘도 늦는다. 이후로 꼼꼼히 챙겨왔는지 묵직한 짐을 차에 싣고 여행길에 나선다. 정말 날씨도 화창하고 여행을 출발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였다. 차에 올라 도로를 나서니 따스한 바람이 장난 아니게 기분을 업시켜주었다. 시원한 도로가 쭉 이어졌을 때 그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의 그 기분이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것이다. 시원한 여름이라니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할까.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수철이 녀석이 자신이 아는 길로 가자며 그쪽으로 가면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며 잘난 척을 시작했을 때를 제외하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수철이 녀석이 말한 길로 차를 돌린 게 실수였다. 수철이가 말한 지름길은 나름 괜찮은 시골길이었다. 가로수가 양쪽으로 쭉 있는 게 이뻐 보였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분이 더 좋았는데 갈수록 같은 길을 맴돌고 있는 것 같다. 수철아 이 길 맞아? 답이 없다. 수철이 녀석 얼굴이 표정이 미묘하다. 내가 뭔가를 실수했다는 표정. 그제야 이 녀석이 잘 몰랐다는 걸.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라는 걸. 다른 친구 녀석들도 수철이 녀석을 닥달했지만 그럴수록 수철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기만 했다. 야 몇 시냐? 3시. 1시면 도착했을 거린데 어디로 가도 이미 다른 풍경이 보일 만한 시간이었는데 기름도 떨어져 갔고 다른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종훈이 녀석이 손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야 저기 집이다. 이쁜 도로에 어울리는 집이었다. 2층 집이었는데 좀 낡아 보이긴 했지만 멀리서 보기엔 아름다워 보였다.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는 그곳으로 차를 돌렸다. 그런데 가까이서 본 그곳은 흉가다. 말로만 듣던 진짜 실존하는 흉가. 이렇게 돼버렸다. 당장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산이라 그런지 해도 빨리 지는 것 같았다. 저기로 가서 쉬던지 다음을 생각하자. 문도 낡아서 금세 부서질 듯 힘겨운 신음을 토해낸다. 안은 나름 깔끔해서 먼지만 잘 털어내면 나름 하루 정도는 머물 만한 것 같았다. 우리는 가져온 음식을 풀어냈고 시원한 맥주 한 캔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잖아. 일단 여기서 쉬면서 생각하자. 수철아 임마 너도 그렇게 기죽지 말고 갑자기 왜 그러냐. 수철이의 등을 아플 것 같을 정도로 때려대면서 말하는 종훈이 녀석은 왠지 들뜬 기분이다. 라면도 끓이고 삼겹살도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있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 널려있는 소주병이며 맥주캔을 한쪽에 잘 두고 술도 깰 겸 집 구경을 하자는 종훈의 말에 몸을 일으켰다. 응. 야 수철이 죽었나 보다. 수철이 녀석은 바닥에 누워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정말 죽은 것처럼. 피곤해서 자나보다 이불이나 깔아주자. 그렇게 이불을 대충 깔아줬다. 한여름이라 괜찮을 것 같았다.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춥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우리는 2층으로 발을 옮겼다. 2층은 굉장히 황량했다. 1층과 달리 아무런 물건조차 없었고 바닥도 불안하게 삐걱삐걱 되는 게 굉장히 불안했다. 그래도 방 안을 좀 둘러보자는 말에 종훈이와 다른 친구 녀석인 근우 녀석이 앞장서서 걸었다. 방 안도 휑하니 아무것도 없는 것 없었다. 창문만이 열려서 바람에 휘날리는 커튼만이 우리를 반겼다. 그렇게 방 안을 둘러보다 다른 한 방에 들어갔을 때 방 안 미묘하게 정가운데에 있는 신문 조각을 보게 되었다. 정말 이상했다. 그 신문 조각은 자로잰 듯 방 안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우리는 호기심에 그 신문 조각을 들어 내용을 살펴보았다. 신문에는 아마도 신문이 멀쩡히 한 장이 있었다면 한 구석에 있었을 법한 작은 내용이었다. 내용은 어디에서나 봤을 법한 내용이었다. 한 집안의 가장이 하던 사업이 망해서 술을 과하게 먹다가
가족들을 전부 살해하고 행방불명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나오는 지역이 이곳이었다. 여행을 오기로 한 곳. 우리는 그 신문 조각의 내용을 보고 동시에 소름이 끼쳤다.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는 순간에 신문 조각을 버리고 방 안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다. 가장 날렸던 그 녀석이 내려가자마자 흠칫 놀란다. 없어, 수철이 녀석이. 없었다. 녀석에게 덮어주었던 담요만이 그곳을 덩그러니 지키고 있다. 게다가 한 곳에 가지런히 모아두었던 빈 소주병과 캔들이 여기저기 마구 널려 있다. 야, 장난치지 말고 나와. 성질 급한 종훈이 녀석이 수철이 녀석을 부른다. 하지만 나올 리 없겠지. 장난이 아니라면 어디로 간 걸까? 분명 술이 떡이 돼서 죽은 수철이 녀석이다. 오늘따라 이상하긴 했지만 술을 먹을 때만 해도 다시 수철이 녀석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었는데 어디로 가버린 걸까? 당장에 걱정이 되어서 주변을 돌아왔지만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집 밖에도 샅샅이 뒤져보려 했는데 워낙 훤히 아무것도 없는 평지라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차도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세 명이 앉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종훈이 녀석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 했다. 평소에 겁이 없던 녀석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우리는 다 같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은 이해로 다른 방보다 훨씬 더 깨끗한 편이었다. 수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종훈이 녀석을 기다리면서 생각을 거듭했다. 야, 너무 오래 걸려.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이상했다. 종훈이가 나오질 않는다. 화장실을 열고 들어갔다. 싫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야. 평소에도 겁이 조금 있던 근우가 뒤에서 날 부른다. 기다려내. 가 들어갔다 나올게. 화장실 안에 무거운 공기를 헤집고 안에 들어갔다. 화장실의 구조는 일반 가정집이 아닌 공중변소처럼 칸막이로 가려져 있다. 바로 볼 수 없어서 의외로 넓은 화장실을 체감으로 한참이나 들어가서야 칸을 열 수 있었다. 싫은 소리와 함께 내 앞에 보여야 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종훈이도 사라졌다. 마술처럼 사라져 버렸다. 난 당장 칸막이의 문을 부서져라 닫아버리고 그곳을 뛰어나왔다. 그런데 화장실의 문이 열린 순간 그곳에 있어야 할 것도 사라지고 없다. 근우야? 근우도 사라져 버렸다. 혼자 남았다. 혼자 남았다라는 사실에 두려움이 배가 되었다. 도망가자. 도망가야 해.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내 뇌를 지배하고 나섰다. 뛰었다 차키를 가지러 가기 위해 차키를 들고 가만히 섰다. 짤랑거리는 차키의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어떤 남자가 내 눈앞에 있다. 우리가 먹던 소주병으로 보이는 병을 들고 날 향해 돌아보는 그의 모습은 눈이 빨갛다. 목에 칼자국인지 깊은 상처가 보인다. 그다. 신문에서 본 그 사람이다. 무서워서 오줌을 싸버렸다.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질 못하겠다. 바닥에 발이 붙어버린 듯 움직이질 않는다. 그가 다가오는데 너무 두렵다. 두렵다. 나도 죽는 걸까? 날 잡는 그를 보며 정신을 잃었다. 야,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 안이었다. 반가운 얼굴들도 보였다. 어떻게 된 거야? 야, 갑자기 정신을 잃어서 놀랬다. 꿈이었던 걸까? 그 생생한,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던 걸까? 다행이야, 꿈이었다며. 너무나 생생했지만 꿈이니까 괜찮아. 꿈. 아니야, 우리 지금. 그곳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심하게 구겨져 버린 차와 5구의 시체만이 발견된다. 가장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죠. 혼자서는 너무나 무서워서 길동무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영어쌤. 8살 때쯤이었다. 나는 피아노 학원과 수학 학원을 다녔었다. 학원 이름이 석샘학원이었는데 학년마다 반을 나누어 가르치는 식이었고 한 반에 7명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소규모의 반이었다. 말이 학원이지 거의 지금의 어린이집 같은 곳이었다. 개중에 유치원생들도 많았고 오줌을 지리거나 하면 속옷도 갈아입혀주고 했었다. 가끔 과자 파티 같은 것도 하고 반 애들끼리 사진도 찍어주고 했다. 그 학원 생활 중에 어느 여선생 하나가 생각이 난다. 지금도 기억하지만 그 여자의 몸집은 그리 크진 않았었다. 연예인 김혜수 같은 체격 정도.
어느 날 내가 반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한 아이와 싸운 적이 있다. 한참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우리 반을 맡은 지 얼마 안 된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우리는 씩씩거리며 떨어졌고 선생님은 우리들의 말과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서로 하는 얘기가 달랐는지 비슷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선생님은 계속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물으셨다. 그러면서 서랍에서 기다란 바늘을 하나 꺼내더니 거짓말을 하는 사람 엉덩이에 놓겠다고 말했다. 한참 그러다 아이들의 증언으로 나와 싸운 아이에게 화살이 꽂혔고 그 아이는 잘못을 인정했으나 선생님께서는 거짓말은 나쁜 짓이야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엉덩이가 보이게 팬티를 내리고는 긴 바늘을 라이터불로 이리저리 데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무얼 하느냐고 묻자 선생님은 소독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선생님은 원장실 쪽으로 눈치를 보면서 무서운 표정을 짓고는 아이가 남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아프다고 소리내거나 울면 한 대 더 놓을 거야 라고 말했다. 일반 옷을 꿰맬 때 쓰는 침보다 약간 더 길었던 침으로 기억한다. 그런 침을 아이의 엉덩이에 침구멍이 거의 안 보일 때까지 천천히 밀어넣었다. 아이는 너무 아픈데도 소리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입을 악 물었다. 그리고 다음부터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곤 아이에게 휴지를 주면서 엉덩이를 지혈하라고 시켰다. 나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다. 내 친구들도 물론 그런 줄 알았겠지. 우연히 나와 친구들이 엄마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나 보다. 선생님이 무섭다고. 나도 당연히 엄마에게 말했었는데 엄마는 엄청 놀라시며 그게 정말이냐? 라며 물어보셨다. 그 후에 학원 분위기가 바뀌었다. 물론 그 여선생님은 다음 날부터 학원에 나오지 않으셨고 학원 원장님이 교실들을 둘러보시기도 했다. 그리고 그 여자 선생님은 학원 근처에서도 보지 못했으며 다시 예전과 같은 분위기로 변해갔다. 나는 지금도 그 여자가 단순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학원에 왔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혹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는 아닐까? 추측해본다. 5번째 이야기, 산장. 내가 친구들 3명과 등산을 가기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차피 등산 가는 김에 산장에서 여름을 만끽하며 고기도 구워 먹고 소주도 한 잔 걸치고 재밌게 놀고 오자는 생각하에 인터넷에서 산장을 쳐서 검색하던 도중에 다른 산장 대여료보다 훨씬 싸고 경치 좋고 게다가 위치까지 아주 좋은 그런 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산장의 이름은 여러분과 함께. 참으로 이름 좋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는 그 산장에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거기 여러분과 함께라는 산장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화기 반대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이승의 것이 아닌 양소름 돋고 기괴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희가 총 4명이고 그 산장에서 며칠간 숙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날짜는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2박 3일 정도 숙박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예, 그럼 도착해서 연락 주십시오. 돈은 직접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나는 그 목소리에서 좀 꺼림칙하고 재수없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다시 인터넷을 보기 시작하던 와중에 이 산장에 관한 블로거에 글이 올라와 있었다. 여러분과 함께라는 산장에 가지 마세요. 이곳 값싸고 경치 좋다고 자주 찾아가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이코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는 형이 하는 말이 죽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글 리플엔 이상하게도 모든 리플이 비밀 처리돼 있고 마지막 리플엔 허위 정보 올릴 시 고발 조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는 리플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나와 친구들은 어차피 4명인데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도 들고 젊은 날의 호기인지 오히려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연기처럼 뿜어져 나왔다. 이윽고 산장에 가기로 한 당일 친구들은 그래도 못내 그 블로거에 말이 걸렸는지 호신용품으로 칼이나 너클 그런 종류의 무기들을 챙겨왔고 나 또한 어머니 몰래 칼 하나를 챙겨왔다.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등산을 시작했고 산장에 올라가서 고기와 소주를 먹을 생각에 들떠서 없는 힘 있는 힘 다 쥐어짜내며 산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도착하는 순간 나는 갑자기 온몸이 싸해지는 걸 느꼈다. 이상하게도 근처의 아름다운 광경과 산장의 위치가 너무나도 괴리감이 들고
마치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면 설명이 될까? 난 더러운 기분 탓이려니 생각하고 친구들과 다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웃으면서 산장 안으로 들어갔다. 난 이 산장에 들어가는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어차피 친구들과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싶어 마음 놓고 있었다. 이 안일함이 얼마나 큰 일로 번질지는 이 당시에 절대로 꿈에서도 생각 못했다. 산장으로 들어가자 웬 얼굴에 핏기가 하나 없고 병자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뚜벅거리며 걸어왔다. 예예, 하신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금액은 50만 원이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나는 준비된 금액을 그에게 건네주었고 그는 우리에게 열쇠를 주었다. 그리고 난도를 세면서 무심코 그를 보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돈을 세는 걸 눈치껏 지켜보거나 보고 있을 텐데 그놈은 산장을 둘러보고 있는 내 친구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눈을 뒹굴뒹굴 굴리는데 난 그 모습이 흡사 괴물처럼 보여 소름이 돋았다. 사이코가 설마 저놈인가 라는 생각도 물씬 풍겨오고 있었다. 나는 금액을 다 세고 그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그는 돈을 받아서 산장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난 무심코 주머니를 뒤져보자 그에게 못 건네준 몇만 원이 있는 걸 알았고 뛰쳐나가서 돈을 주려고 했다. 저기요. 내가 문을 열고 외친 순간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 나간 지 10초도 안 됐는데 나는 계속 날 엄습해 오는 이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뒤로 한 채 산장으로 다시 들어왔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를 훔쳐보는 듯한 더러운 기분이 들어왔다. 일단 난 이런 찝찝함을 뒤로 한 채 어차피 놀러 온 거 놀자는 생각에 친구들과 고기를 구워 먹고 소주를 마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웠고 밤은 점점 깊어갔다. 우리는 하나둘씩 일어나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잘 준비를 했다. 뒤늦게 산장의 구조를 설명해 주자면 1층엔 큰 거실이 있었고 방들은 전부 2층에 있고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자주 본 그런 산장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늦은 새벽 모두가 잠에 빠진 순간에 나는 목이 말라서 일어났고 물을 먹기 위하여 1층으로 내려갔다. 근데 1층엔 불이 켜 있었고 누군가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난 친구들 중 한 명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내려가는데 불빛 색깔이 일반 색깔과 다르다는 걸 좀 접근해서야 알게 됐다. 조심스럽게 그 불빛으로 접근했고 그 둘의 소리를 낮게나마 듣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내려쳤고 난 그대로 의식이 끊겼다. 내가 정신을 차리니 난 그 자리 그대로 쓰러져 있었고 친구들은 거실에서 음식을 차려서 해 먹고 있었다. 난 친구들에게 내가 기절했는데 깨우지도 않는다고 뭐라 하려고 딱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는데 친구들의 분위기가 무언가가 달랐다. 마치 그 남자의 모습을 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세 명 다 알 수 없는 소리로 날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야, 어제 새벽에 그 여자 봤냐? 죽이지 않티? 야, 진짜 내가 살다 그런 여자랑 진짜 그 짓을 해본 건 난생 처음이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 또 하고 싶다. 오늘 저녁에 또 온다 했지? 아, 저녁이 너무 기다려져서 미치겠다. 오늘 저녁까지 뭐 하지? 아이, 미치겠네. 야, 우리 잠이나 잘까? 콜. 친구들은 나를 철저히 배제한 채 날 밀치고 자기네들끼리 방으로 들어가더니 3초도 안 돼서 코 고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저 친구들은 절대 코를 골지 않는 친구들인데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이 위로 올라가려는데 아주 어이없는 광경을 보았다. 분명 방금 전까지 아침이었고 밝은 대낮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로 밤이 펼쳐져 있었고 난 황당한 마음을 금하지 못한 채 조심스레 친구들 방으로 올라가서 방문을 열어보는데 분명 방이 4개인데 2명의 친구가 없었다. 난 친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거라 생각하여 마지막 남은 방의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방으로 조심스레 접근하여 문을 살짝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게 어떤 말인지 깨닫게 되었다. 친구이 서 있는 뒤쪽의 벽에서 수십 명의 온몸이 훼손당한 시체들이 친구의 몸에다 팔을 꽂아놓곤 무언가를 빨아먹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다. 난 너무나도 황당한 장면에 입이 닫힐 줄을 모르고 정신이 반쯤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누군가가 올라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한 놈 어디 갔어? 그게 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없어지긴 뭘 없어져. 분명 이 산장 안에 있으니까 찾아내. 네. 분명 그 한 명은 나라는 걸 알고
난 거의 반쯤 나간 정신을 다시 힘겹게 붙들곤 비어있는 친구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서 숨을 죽이며 벌벌 떨며 이빨 꽉 깨물고 견뎌내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방문이 열렸고 누군가가 터벅터벅 들어오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궁금하신 게 무척 많을 겁니다. 저 벽 속의 시체들은 무엇이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인 말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이 산장을 물려받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곳을 그대로 남겨두면 될 것을 더럽히고 훼손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산장을 팔려고 하더군요. 재개발구역으로 쓰겠다니 뭐라니 말이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정말 그러기 싫었는데 살인을 하고 말았어요. 그 당시 전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산장에다 그 시체를 묻고 다시 메꿨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아주 흥미있는 일이 생기더군요. 그 시체가 산장과 마치 결합하기라도 한 것처럼 산장의 일부분이 되어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 산장과 같이 결합되었습니다. 어느샌가 이 산장은 생명체가 되었죠.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생명체가 말이에요. 산장은 절 지켜주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임과 동시에 제 친구고 이곳을 지키는 든든한 경비병이 돼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 하나 둘씩 없어지더군요. 산장의 내장 기관들이. 그래서 전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사람들을 이 산장에 넣어두면 알아서 산장이 영양분을 공급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한낱집이었던 게 스스로가 생명체가 되다니. 전 이 생명의 창조자인 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는 말을 끝낸 후 바로 내가 숨어있는 침대 밑으로 고개를 내렸다. 난 그 머리를 보자마자 바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기절을 했고, 정신을 차리니 난 흙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난 마치 꿈이라도 꾼 것처럼 뭔가 어안이 벙벙했고, 산장이 있었던 자리엔 큰 공터만이 남아 있었다. 대체 내가 꿈을 꾼 걸까? 내 친구들은 어디로 간 거지? 이 생각에 멍하고 내려오는 도중에 표지판을 보았다. 여러분과 함께 산장 50m. 대체 이 일이 무엇인지는 난 잘 모른다.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구나라는 것과 공간이동이나 시공간이라는 게 실제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대체 무슨 일일까? 6번째 이야기, 인원 초과. 지옥이 꽉 찼다. 좀비 영화 새벽의 저주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표현보다 더 적합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어떤 의미에선 평화롭기도 했다. 죽은 사람들이 좀비가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도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죽어갔고 똑같은 신생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과정에 아주 묘한 엉클어짐이 가미된 결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막 태어나자마자 기묘한 목소리로 고래고래 말을 내뱉은 신생아들을 받아내게 되었다. 아파. 시발, 아프단 말이야. 갓 태어난 쭈글쭈글 아기가 찢어져라 내뱉는 욕설이 수술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산모는 기절하고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무 호스를 목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게 무슨 지랄 같은 일이람. 막 레지던트 과정을 끝내고 정식의사로 개원한 블롭이 욕지거리를 내뱉었지만 간호사나 주변 서브들조차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일했다. 이 아기 역시 기억이 지워지지 않은 채 태어난 거다. 어떤 사람이었을까? 전생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은 채 이 생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릅은 의사였고 고래고래 욕설을 짓거리든 어떻든 상대는 새로 태어난 아기였다. 마땅히 축복해 주어야 할 생명인 것이다. 물론 축복해 주기 전에 여린 성대가 찢어지기 전에 방음용 고무 튜브를 목 안으로 집어넣어야 했다. 그래야만 그 조숙한 아기들이 고함을 지르지 않았으니까. 아기들은 눈도 뜨지 못했지만 어색하고 높은 톤으로 생생한 언어를 짓거렸다. 폐출 제거하고 인큐베이터에 넣어요. 고무호스 빼는 거 잊지 말고. 산모가 심적 충격받았을 테니까. 본인이 원하기 전까지는 아기를 볼 수 없도록 하고. 브롭은 피에 젖은 고무장갑을 벗고 수술실 밖으로 나섰다. 세상이 미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방금 태어난 저 아기는 산모와 무언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죽은 아버지거나 할아버지 아니면 애인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본래 본인과 가장 연관이 먼 사람이
그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이 본래 규칙이었으리라 추측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딸이라. 갓 태어난 채 딸의 이름을 부르는 신생아의 아버지라. 제외의 기쁨. 씹어먹으라지. 남는 건 생경한 역겨움이었다. 낙태 수치는 지금 역대 세상 최고 기록을 달리고 있다. 베이비 카운슬러 준비됐나요? 예, 지금 바로 오셨습니다. 마침 카운슬러가 불업의 데스크로 들어왔다. 불업은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다. 다크서클이 문신처럼 내려앉은 두 눈이 연신 불안한 듯 주위를 흘끔거리고 있었다. 기름기에 전 머리카락은 부분 뭉쳐 매우 지저분해 보였다. 그녀의 직업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하지만 가여움보다는 혐오감이 먼저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아기는 저 방에 있습니다. 카운슬러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부르르 떨었다. 오늘 몇 명의 아기를 카운슬링 했을까? 잘 부탁드립니다. 산모와의 관계. 전생에 무엇을 했었는지 모조리 기록해주세요. 차후의 산모와 마주치지 않게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자는 때가 낀 검은 가죽 주머니에서 조그만 양철 술병을 꺼내 한 모금 꿀꺽 삼켰다. 불업이 앉아있는 곳까지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굉장히 독한 보드카였다. 불업이 방음유리가 달린 곳에서 방안을 지켜보는 가운데 베이비 카운슬러가 천천히 아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아기는 생후 5개월째였다. 정부가 고안해낸 성대 보호기를 착용하면 얼추 비슷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성대 보호기를 낀 채 생생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아기의 모습과 그 소리를 생각하며 불업은 침을 꿀꺽 삼켰다. 사이렌이 앵앵대는 듯한 소리. 짓눌린 후두암 환자의 소리. 아, 안녕하세요. 그녀가 아기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식으로 인사했다. 아기가 우습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귀러먹을 꼬락서니하고는. 기분 나쁘게 앵앵대는 목소리가 아기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이름이 뭐였죠? 닉 마쿠스. 저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 사형수였지. 그녀의 눈이 불안하게 떨렸다. 그렇군요. 그래. 아스텔주의 주립교도소에서 목이 매달렸어. 한 번에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졌지. 바로 빨간색 벽이 보이더니 어떤 년의 밑구멍으로 내가 바로 빠져나오더라고. 카운슬러의 다리가 눈에 보이게 후들후들 떨렸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다. 불업은 그 대화를 들으며 수첩에 메모를 했다. 역시 당국의 추측은 사실이다. 아기가 잉태한 상태, 즉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영혼이 없다. 태어나는 순간에 영혼이 어딘가에서 날아들어와 신생아의 몸속으로 저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죽은 사람이 순식간에 살아나듯 아이의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저러한 추측으로 볼 때 지옥이 꽉 찼다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적합하다. 대기인원이 없으므로 모든 작업이 날림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기억이 지워지지도 않고 연관된 사람과 최대한 떨어뜨려 환생되지도 않고 죄값이 치러지지도 않는다. 죽은 영혼이 바로 던져져 지상에서 들끓게 되는 것이다. 베이비 카운슬러. 그녀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제목이 뭐였느냐고 물었다. 나 강간이었지. 난 소아성애자거든. 20살이 넘어버린 여자에게서는 전혀 성욕이 느껴지지 않더라고. 17살짜리 끝내주는 동양인 아이 하나를 따먹어다. 빌어먹게도 체포됐지. 소아 강간만 헤아릴 수가 없는지라 바로 교수형이 되더라고. 하지만 봐, 난 다시 태어났어. 이 젖비린내 나는 몸이 자라나는 즉시 다시 내정액을 뿌리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소리야. 다시 죽여도 상관없어. 얼마든지. 베이비 카운슬러가 이윽고 기절했다. 다른 카운슬러를 고용해야 할 것이다. 저 여자는 너무 심약하다. 불업은 닉 마쿠스라는 이름으로 신상 정보를 찾았다. 그리고 강간 피해자 여성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안소연 17세란 표명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산모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강간 대상자를 다시 아이로 잉태하고 낳은 것이다. 불업은 일기를 마치고 이 세상을 다시 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1. 모두 다 죽는다. 지구의 생태계는 리셋되고 인간은 영원히 영적인 지옥에 갇힌다. 2. 전국이 꽉 찰 때까지 모든 인간을 계몽한다.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 그는 펜을 마주 집어들고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다.